조선 후기 가문 소설 하면요. 그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영원히 번영하는 것. 그런데 말이죠. 이 원대한 꿈에는 아주 거대한 모순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가문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왕조는 사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나라를 섬기면서 어떻게 가문은 영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당시 이야기꾼들이 풀어야 했던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영원하고 싶은 가문과 유한할 수밖에 없는 왕조.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요, 바로 이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처럼 역사가 앞으로 쭉 나아가고 진보한다고 보는 거랑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역사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 왕조의 순환 주기를 계절에 빗대어 보면 아주 그냥 확 와닿습니다. 덕을 갖춘 영웅이 나타나서 평화로운 치세, 즉 봄을 열죠. 그러다 번영의 여름을 지나면 어김없이 쇠퇴의 가을이 찾아오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혼돈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이 끝은 아니에요. 이 혼돈 속에서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나 새로운 봄을 여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원한 왕조란 없다. 자, 그럼 옛날 작가들은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가문이 살아남을 방법으로 뭘 제시했을까요? 첫 번째 해법은요, 이 순환의 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왕조가 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희망까지 그려낸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왼쪽, 충성의 길은 망해가는 왕조와 함께 장렬하게 쓰러지면서 영원한 명예를 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생존의 길은 일단 살아남아서 다음 시대를 기약하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소현성록에 나오는 소씨 가문은요, 한마디로 원칙주의자였어요. 생존보다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무너질 때 끝까지 충성을 지키다가 결국 가문 전체가 사라지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다음 시대의 영웅에게 알려지면서 육차는 소멸했지만 가문의 명예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 구절은 소씨 가문이 살던 곳이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화려했던 과거와 너무나 대조되는 이 쓸쓸한 풍경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독자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정말 강렬한 묘사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천수석의 위씨 가문은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가오는 당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일단 정치에서 물러나 조용히 때를 기다리죠. 명예롭게 죽는 것보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걸 택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혼란의 시대가 끝나자 새로운 왕조의 주역으로 화려하게 복귀해서 가문의 영광을 되찾습니다. 이 위씨 가문의 여정을 시간 순으로 쫙 펼쳐보면요. 이 가문이 얼마나 치밀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한 왕조의 모든 걸 걸지 않고 역사의 큰 흐름을 타면서 가문의 생존과 번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이건 뭐 대단한 생존술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더 어두운 해법들을 살펴볼까요? 모든 소설이 희망적인 부활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은 왕조의 쇠퇴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끝을 맞을 것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여기서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극적 충성. 망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왕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 탈출. 아예 이 세상은 틀렸다고 보고 판 자체를 떠나버리는 선택입니다. 이 유효공선행록에 나오는 유씨 가문은요, 나라가 서서히 병들어가는 걸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몰락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관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운명적으로 왕조와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 그 비극적인 최후를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가문의 운명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마침내 그들의 흥망이 나라와 같았다.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그냥 끝까지 배와 함께 가라앉는 운명을 받아들인 거죠.
보은기울옥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세상이 이미 도덕적으로 글렀다고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신선이 나타나서 명나라는 숭정 17년에 망한다고 콕 집어서 예언까지 해줘요. 이 바꿀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가문은 나라를 구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세를 떠나 신선세계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죠. 가장 비관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다른 선택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왕조의 몰락이라는 똑같은 위기 앞에서 각 가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충성을 택하면 명예나 비극적 최후를, 생존을 택하면 부활이나 완전한 탈출이라는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소설 속 가문들의 이 절박한 선택이 그냥 작가의 상상 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그 소설을 쓰고 읽던 조선 후기 사람들의 진짜 현실, 그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담아낸 거울과도 같았어요. 실제로 시대를 나눠서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해져요. 17세기, 그러니까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겪고 나서는요, 잃어버린 명분에 대한 충성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19세기가 돼서 나라 안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제 관심사가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즉 생존으로 바뀐 겁니다. 시대의 공기가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한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생존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